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이다. 사는 건 그저 평범하고 잔잔했다. 매달 받는 사셔형만 원남짓한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장을 보고 관리비를 내며 가끔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절에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늘 그랬듯 에코백을 들고 망원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정숙 씨 되십니까? 저는 하나은행 안양지점의 최수금 담당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한치의 꾸밈도 없이 차가웠다. 3주 전 박정숙 씨께서 신청하신 2억 원 신용대출이 이틀 연체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용정보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대출 말씀이시죠? 상대방은 죄송합니다만 무슨 대출 말씀이시죠? 상대방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 3,500만 원입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거 흔히 듣던 보이스피싱 수법 아니던가. 나는 얼른 평소 주민센터 강좌에서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신분증 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최대하며 말했다. 제대한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정확한 대출 날짜와 보증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오늘까지 반드시 본 은행 담당자와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다. 김민준? 그건 내 사위 이름이 아닌가? 나는 그와 그리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만나거나 손주 돌봐줄 때나 몇 마디 덕담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대출권에 엮이게 된 걸까? 나는 먼저 일일이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번호에 전화해서 방금 걸려온 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상담원은 내 말을 다 듣고 말했다. 박정숙 어르신, 말씀하신 상황은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대출 날짜, 지점, 보증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로 처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2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채소를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곧장 침실 서랍으로 달려가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뒤져보았다.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볼수록 마음이 싸늘해졌다. 이 물건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누가 내 신분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값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딸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영아, 엄마 이름으로 누가 대출받은 사실 아는 거 있니?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아, 그거요? 민준 씨가 빌린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을 썼어? 그녀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을 말하듯 이어갔다. 민준 씨 회사 자금 사정이 요즘 좀 어려워서요. 엄마 이름으로 일단 빌린 거예요. 어차피 엄마는 연금도 안정적이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잘 나오니까요. 엄마도 쓸모가 있으시네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했고 마치 이 일이
천지개벽할 일이라도 되는 양 굴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너희는 왜 나한테 미리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 이자는 저희가 낼 거예요. 엄마 걱정하실 일 없어요. 엄마도 쓸모가 있을 일 없어요. 그녀는 서둘러 대화를 끝내고 싶은 듯 말했다. 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수십 년간 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결국 그들 눈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름과 신용에 불과했던 것일까. 나는 탁자 위 도장을 바라보며 가슴에 싸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밤새 잠을 설쳤다. 수영이의 엄마도 쓸모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일어나 전날 사온 채소를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깨끗한 블라우스를 갈아입었다. 이 일은 반드시 밝혀야 했다.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영이에게 전화해서 과천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2초간 침묵하더니 점심때 관악대로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짜증 섞인 기색을 느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브런치 카페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과 토스트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민준 씨도 함께였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이 충혈된 채 밤샘이라도 한듯 피곤해 보였다. 내가 앉기도 전에 수영이가 먼저 말했다. 엄마, 민준 씨 회사 현금 흐름이 요즘 정말 안 좋아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녀는 토스트를 집어 한 입 빼어 물며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말했다. 민준 씨가 이어서 덧붙였다. 저희가 그냥 명의만 빌린 거예요. 은행 이자도 금방 갚을 거라 엄마한테 피해갈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탁자 위 따뜻한 두유를 한 모금 마셨다. 가슴속의 치미는 화가 숨을 조여왔지만 얼굴에는 평온을 유지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언제 가서 신청한 거니? 너희 둘이 같이 간 거야? 은행 어느 창구 직원이 처리해줬니? 민준 씨의 눈빛이 흔들리며 목소리가 모호해졌다. 지난달 중순쯤이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달 중순쯤이요. 그냥 창구의 젊은 여직원이요. 그냥 창구의 젊은이요. 그건 끝났어요. 그날 아무튼 서류는 다 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주신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흘긋 쳐다봤다. 마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나는 못 본 척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탁자 옆에 두고 메시지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녹음 기능을 켜놓았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민준아, 금액이 이렇게 큰데 나도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니니? 대출은 언제 갚을 거고 어디에 썼어? 은행에서는 기업 운영 자금이라고 하던데 너희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민준 씨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냥 물품 대금 보충하는 데 썼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고객들이 외상 대금을 안 갚아서 저희가 일단 버티려고요. 물품 대금이 2억 원이나 된다니.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이후 10여 분 동안 우리는 손주의 학업과 다음 달 가족 모임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화제가 전환된 척했지만 손에 든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다. 그들의 모호한 대답 하나하나, 흔들리는 눈빛 하나하나를 모두 남겨야 했다. 이것들이 어쩌면 나를 보호할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그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회사에 할 일이 있다며 거절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경계선은 더욱 도렷해졌다. 이건 일시적인 차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경계하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리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USB에 복사하는 것이었다. 그 안의 모든 망설임, 한숨 소리 하나하나가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이 일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차를 한 주전자 끓여 창가에 앉아 아래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좋았지만 내 마음속 그림자는 한 겹의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단계는 은행에 가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칼을 빼들 수 있고 한번 칼을 빼면 그들이 다시는 손댈 엄두도 못 내게 할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시장 입구에서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사 마시며 정신을 차렸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인데 안양역 일대에는 벌써 많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타러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일단 미루면 주도권이 나에게서 벗어날 것이었다. 나는 먼저 하나은행 안양 지점으로 향했다.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는 정중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정숙 어르신, 저희가 대출 신청 서류와 계약 단일의 영상자료, 열람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3일 후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꼼꼼히 기재하고 비고란에 본인은 대출을 꼼꼼히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나는 특별히 창구 직원에게 시스템에 본인의 모든 대출 업무는 본인 직접 방문으로만 처리하며 어떠한 대리인도 대리 처리 금지라고 추가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증 한 부를 출력해 주었다. 은행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동화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 브런치, 카페 옆 골목으로 들어서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 도착했다. 창구 직원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떠한 신분증, 재발급이나 교체 신청 기록도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새 신분증이 아니라 오래전에 내게서 가져간 사본이나 정보를 이용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야 나는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먹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버스를 타고 동활로 반대편으로 가서 이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옛 동료로 나보다 한 살 어렸다. 퇴직 전에는 학교 교무부장이었고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법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단호했다. 내가 앉자마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말을 다 듣고는 미간을 깊이 찌푸렸다. 정수가, 이 일은 너 혼자 가족정 때문에만 생각하면 안 돼. 첫째, 당장 은행과 네 사위, 네 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대출에 대해 네가 전혀 승인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해. 이렇게 해야 법적 근거를 남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릴 수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둘째, 은행에 서면으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자 메시지나 OTP 이중 인증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해야 해. 앞으로 대출, 신용카드 신청, 자료 변경 등 모든 업무는 네가 직접 현장에 와서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도록 말이야. 셋째, 네 명의로 신청된 신규 대출 신청을 즉시 동결해야 해. 이건 신용정보원에도 동시에 통보해서 네 이름을 고위험 경고해서 네 이름을 고위험 경고. 나는 그녀의 말을 한 줄 한 줄 수첩에 적었다. 수진이는 서랍에서 내용 증명 양식을 꺼내 읽어가며 내 상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 주었다. 우리는 공식적이고 냉정한 문체로 감정적인 표현은 넣지 않을 거야. 그래야 은행과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3통의 내용 증명을 완성했다. 한 통은 은행에 보내 대출 승인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추심을 중단하며 보완 조치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한 통은 민준 씨에게 보낼 3일 이내의 대출 세부 사항 및 용도에 대한 3일 이내의 대출 세부 사항 및 용도에, 마지막 한 통은 수영이에게 보내 미조 미사기 혐의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기한 내에 협조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우체국 영수증과 사본은 꼭 보관해둬.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거야. 나는 곧장 동안로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3통의 등기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이 빨간 날짜 도장을 찍는 소리, 카악이 마치 내가 정말로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영수증을 챙겨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의 음악 소리, 오토바이의 굉음이 뒤섞여 들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가족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서면 벼랑 끝으로 밀려날 것 같았다. 나는 가방 속 영수증을 움켜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멋대로 행동하게 두지 않을 거야. 사흘 후 나는 아침 일찍 하나은행 안양지점에 도착했다. 창고에서 나를 맞은 사람은 지난번 그 젊은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귀빈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짙은 색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지점장이 들어와 자신을 운영부장 김태우라고 소개했다. 박정숙 어르신, 저희가 신캐한 영상과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는 컴퓨터 화면이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조명은 약간 어스레했다. 김 부장은 CCTV 녹화 영상을 틀었다. 화면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23분에 멈춰 있었다. 영상에는 민준 씨가 등장했다. 그는 연한 회색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밝은 분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밝은 분홍색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분명 나는 아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창구 직원에게 건넸고 민준 씨가 옆에서 무언가 말한 아니었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는 듯했다. 부장님, 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며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날 저는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 계약 과정에 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전자 파일을 열어 대출 서명, 원본을 내 앞에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박정숙 석자는 매우 공들여 흉내낸 것 같았지만 필획의 시작과 끝, 꺾임이 내가 평소 쓰는, 나는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내 글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제 필체가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김 부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박정숙 어르신, 본인 부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추심 중단 절차를 시작하고 본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비굴한의 본인은 계약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김 부장은 서류를 잘 챙기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후속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을 나와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수진이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설명한 영상 내용을 듣고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영상과 서명 대조까지 있으니 이건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 우리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로 향했다. 당직 형사는 30대 남성 경찰관이었다.
그는 우리를 회의실 탁자로 안내하고 내가 가져온 USB 영상 캡처본과 서명 대조 사진을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물었다. 박정숙 어르신, 단일 본인이 계약 현장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그날 오전 8시 45분에 망월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10시 반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교통카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었냐 시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은 형법상 사문서 미정입니다. 이 상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라는 네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미리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법률적인 정의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수진이가 내 손을 가볍게 쥐며 진정하라는 듯 신호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갔다. 우리는 경찰서를 작성하고 나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갔다. 거리에는 경찰서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햇살이 눈을 찌푸리게 했다.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짓눌린 듯했다. 사건은 음침한 아침에 시작되었다. 은행, 민준 씨, 수영이에게 각각 3통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나는 직접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창고 직원이 빨간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보았다. 차가운 영수증이 내 손바닥에 놓이는 순간 나는 이 일이 이미 다른 궤도에 정식으로 진입했으며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법률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저녁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소문나면 창피한 줄도 모르시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천천히 발코니로 걸어가 아래 거리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평온하게 그에게 대답했다. 가족 이름을 빌려 대출받고 당사자를 속인 사람이 창피한 거죠. 그는 전화기 너머로 냉소를 보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탁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 씨와는 완전히 달랐다. 애써 낮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정말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은행에서 저희 집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대출받기 더 어려워져요. 나는 그녀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 절차 다 받고 나서 이야기하자.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2통의 전화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컴퓨터에도 백업했다. 심지어 클라우드에도 한부를 업로드했다. 증거는 감정보다 더 확실하게 보관해 했다. 밤이 깊어지자 방은 아주 조용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램프 불빛이 오래된 가계부에 비쳤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 위에는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보태준 돈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었다. 손주 학용품을 사준 몇만 원부터 그들의 주택대출 대신 갚아준 수천만 원까지. 그때 나는 늘 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녀지간에 뭘 그렇게 따지겠냐고. 나는 재작년 페이지를 넘겼다. 민준 씨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500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돕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 마음속에는 그저 당연한 취득이었던 것이다. 찻주전자 안의 물은 벌써 식어 있었다. 나는 한 잔 따랐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램프 아래 앉아 가계부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수십 년간 나는 나 자신을 가족 뒤에 두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내 유일한 마지막 선을 건드린 것이었다. 내 이름. 만약 이번에 내가 물러서면 그들은 내 이름을 현금 인출기처럼 써서 내가 파산할 때까지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촌원까지 텅 비게 될 것이다. 나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에 넣어 잠그고 다시 책상으로 걸어가 모든 서류와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서랍 가장 안쪽에 잘 있는지 확인했다. 밤은 깊어졌고 공기는 약간 서늘했다. 나는 문득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을 느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 후였다. 김 부장은 본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3자 대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래야 이후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다. 이 대면은 단지 은행에 증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줄곧 숨겨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폭로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날 나는 30분 일찍 지점에 도착했다. 로비의 에어컨은 쌀쌀했고 유리문 밖은 여름날의 눈부신 햇살이었다.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키보드 소리, 번호 호출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김 부장은 나를 보자마자 기빈실로 안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와 수영이가 들어왔다. 민준 씨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면도는 깨끗하게 하지 않았고 양복 재킷은 주름져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억울한 표정을 취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날 엄마가 직접 명의 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가 엄마를 속였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나는 그를 보며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이건 은행 CCTV 캡처 화면이고 서명 대조 자료입니다.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 보세요. 이 분홍색 재킷 입은 여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 서명도 제 필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엄마,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그날 엄마가 기말을 끊어근 기록은 교통카드,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그날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저는 그날 오전 8시 45분에 망월시장 버스에서 내렸고 민준 씨가 말하는 계약 현장에는 문턱조차 박아본 적이 없습니다. 방 안은 짧은 침묵에 휩싸였고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로비 밖에 몇몇 고객들이 유리창 너머로 안을 쳐다보았고 창고의 젊은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해야 할지 못 본 척해야 할지 몰라 했다. 김 부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박정숙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영상과 서류 대조 결과 당사자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서명하지 않았음이 초기에 확인되었음이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은행은 해당 대출의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마에 푸른 핏줄이 미세하게 띄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밖에서 이러는 거 너무 보기 흉해요.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갈등 속에서 먼저 양보하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것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신용이 남에게 돈으로 팔려나간 문제였다. 나는 서류를 챙겨 봉투에 가지런히 넣고 일어섰다. 김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그 시선들이 그들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는 시선. 은행을 나서니
바깥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가슴속을 짓눌렀던 답답함이 마침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박정숙 어르신, 저희가 내부 시스템에서 김민준 씨가 최근 지난번 대출과 동일한 신분증 및 도장 사본을 소지하고 다른 지점에서 소액 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시스템 경고로 인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소액 대출은 비록 금액이 지난번보다 적었지만 수법은 똑같았다. 이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내 이름을 현금 인출기처럼 쓰는데 익숙해진 것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일일이 설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에 추가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은행에서 받은 서면, 통지서를 들고 함께 안양동 환경찰서로 향했다. 지난번 그 담당 형사가 우리를 맞이하여 앉으라고 했다. 나는 통지서를 밀어주며 말했다. 기존의 사문서, 미조 및 사기 혐의 외에 이번에는 상습 사기 혐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건 한 번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복사하고 내 진술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가 어떤 다툼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제도를 이용해 나 자신을 위한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평로에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JCRC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근 5년의 신용보고서를 조회해 주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한 줄 한 줄 확인했다. 이미 추심이 중단된 2억 원 대출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 신용동결을 요청했다. 직원은 이렇게 하면 내 명의로 신청되는 모든 대출, 신용카드,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단계가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임을 알았다. 신용정보원을 나설 때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길가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비가 막 그친 듯 좌석이 모두 젖어 있었다. 빗물 젖은 냄새 속에서 나는 문득 분명히 깨달았다. 민준 씨는 일시적인 자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도구로 여겨왔다는 것을. 그는 내 연금 생활이 안정적이고 신용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너그러움과 침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산이 아주 정확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반격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수진이가 지하철역 입구까지 나를 배웅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마음 약해지지 마. 그는 더 이상 네가 양보한다고 해서 멈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싸늘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야 그가 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언제든 돈을 인수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나였다.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지서, 추가 진술서 사본, 그리고 신용동결 신청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운명을 내 손으로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멀리서 불어와 젖은 냄새를 쉬어날았다. 나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민준 씨의 가면은 이미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영원히 내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손을 조금씩 조여가는 것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다. 회색빛 건물은 차갑고 엄숙해 보였고 마치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곳은 정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고 일러주는 듯했다. 나는 20분 일찍 도착해 대기실의 나무 의자에 앉았다.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고 가끔 서리철이 가득 실린 수레를 미는 사람이 지나갔다. 내 손에는 오직 봉투 하나만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CCTV 캡처 화면, 서명 대조 자료, 은행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가 걸어온 길에서 쌓아 올린 나만의 호신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와 수영이도 도착했다. 그들은 내 앞에 다가왔고 수영이가 먼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안일인데 이렇게까지 법원까지 와서 해야겠어요? 고소 취하요. 밖에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뭐가 좋아요? 민준 씨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는 가족인데 돈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꼭 법정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위험한 일을 가지고 위험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온 건 누구의 체면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수영이입니다. 수영이입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서기원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다. 정중앙에 있는 국화는 엄숙했고 조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경솔한 태도를 거두게 했다. 판사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먼저 내 진술을 들었고 이어서 민준 씨를 향해 물었다. 이어서 민준 씨를 향형했습니다. 이어서 민준 씨를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대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까? 민준 씨의 얼굴은 굳어졌고 민준 씨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준 씨는 우물쭈물하며 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그를 보며 가슴속을 짓눌렀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문제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음이었다. 이어서 은행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짙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신중한 태도였다. 본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박정숙 어르신이 계약, 현장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희는 모든 주심 조치를 중단했으며 전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갚지 않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내가 마지막 진술을 할 차례가 되자 나는 일어나 판사를 바라보고 민준 씨와 수영이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일을 크게 만들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선을 긋고 싶을 뿐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당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당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하나지만 서기원이 기록을 마치자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고지했다. 우리가 법정을 나설 때 복도에는 아까보다 더 밝은 빛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묘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앞에서 법률을 이용해 나 자신을 위해 말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낮게 드리워진 먹구름처럼 음침했다. 막차를 한 주 전자 끓여 첫 잔을 따르기도 전에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수영이가 복도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 민준 씨 회사 정말 망하기 직전이야. 거래처랑 채권자들이 사무실까지 와서 난리야.
나는 즉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매우 불안해 보였다. 들어와라. 나는 옆으로 비켜서 그녀가 거실로 들어오게 했다. 차 주전자에서는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컵 2개를 가져와 차를 따르고 하나를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뿐 컵을 잡지 않고 찻잔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엄마, 민준 씨 이번에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엄마가 먼저 고소 취하해주면 은행 쪽 압박이 좀 줄어서 저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민준 씨, 정말 변할 거예요. 진짜로.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간절함과 기대를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쌉쌀한 향이 입안에 천천히 퍼졌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영아, 나는 네 엄마지만 내 이름은 너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못 알아들은 건지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너희의 결혼 생활, 민준 씨의 사업, 나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이름은 더 이상 넣을 거야. 하지만 내 이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민준 씨든 너든. 그녀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며 변명을 찾으려며 변명했지만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수영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너희 아이들을 돌봐주고 돈을 보태주고 심지어 너희가 어려울 때는 내 연금까지 먼저 써가며 도왔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번은 달라. 네가 알잖아. 만약 내가 고소를 취하하면 민준 씨에게 이런 일은 울고불고 매달리면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셈이야. 그녀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다.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번에는 정말 변할 거예요. 수영아,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에 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지에 달린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의 삶은 너희의 책임이야.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 너희가 파놓은 구덩이를 메울 수는 없어.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모녀 사이의 역할이 갑자기 전환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경계선과 자존심을 가진 독립적인 어른이었다. 수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문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돌아보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텅 빈 거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따랐다. 쓴맛은 더 강해졌지만 그만큼 더 현실적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가 반평생을 통해 배운 한 가지였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달 후 법원에서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높은 창문에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의 먼지까지 선명하게 비추었다. 판사는 평온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김민주는 사문서 위조 및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에 처하며 은행 손실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징역형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법률은 감정적인 공정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잘못한 쪽은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은행 대표는 법정에서 내 모든 계좌를 본인 휴대폰 메시지, OTP 이중 인증 방식으로 설정하고 내부 보호 목록에 영구적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돌 하나가 내려앉는 듯했다.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방어선은 내가 스스로 싸워 얻어낸 것이지 남이 베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판결문과 은행 서류를 챙겨 법원을 나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내 목도리를 뒤로 젖혔다. 나는 문득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나는 안양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나와 남편이 예전에 함께 샀던 작은 투룸으로 망원시장과 가까웠고 아래층에는 20년 된 설렁탕 집이 있었다. 이곳 골목은 좁지만 조용하고 발코니는 작지만 겨울 햇살을 가득 받을 수 있었다. 이사하던 날 나는 필요한 가구와 책만 가져갔고 나머지는 새집 세입자에게 남겨두었다. 더 이상 다툼과 후회로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은 금세 안정되었다. 아침에는 에코백을 들고 망원시장에 가서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야기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관절 건강 강좌를 듣고 저녁에는 발코니에서 책을 읽으며 아래 편의점 불빛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생활은 단순했지만 진하지는 않지만 손을 데우기에는 충분한 따뜻한 차 같았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녁을 함께 먹을지 물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녀는 안양역 근처의 오래된 설렁탕 맛집을 골랐다. 가게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국물 향은 마치 한기를 모두 쫓아낼 것 같았다. 설렁탕이 나오자 뜨거운 김이 올라와 내 눈을 뿌옇게 만들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웃었다. 그 힘든 시간 지나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나 봐. 나도 웃었다. 편안하다기보다는 한 가지를 배웠어. 경계선은 스스로 그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위해 그어주지 않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정말 맞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참고 넘어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얻는 건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지. 나는 젓가락으로 설렁탕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짭조름한 국물과 쫄깃한 고기의 식감이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을 떠올리게 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한 번에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이름, 시간, 경험을 되찾기로 마음먹어야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소모되어 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역 앞에서 헤어졌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조명이 어스레한 공방을 지나쳤다. 진열장에는 수공예 나무 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한참을 더 바라보았다. 가게 주인이 웃으며 나를 불렀고 나는 즉흥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샀다. 비싸지 않았지만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의 다짐. 노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집에 돌아와 나는 나무 구슬 목걸이를 발코니의 작은 화분에 걸었다. 바람이 불자 구슬들이 서로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구슬들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졌고 나는 문득 미래의 날들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도 내 선을 희생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나 자신을 텅 비우지 않겠다는 것을. 안양의 낡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박정숙은 해질녘 이면 앉아서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졌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속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었다. 낯선 전화 한 통이 사위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진실을 밝혀냈고 은행, 경찰, 법원과의 한바탕 대면은 그녀를 늘 양보만 하던 어머니에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어머니에서
그녀가 침묵하고 참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끝없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만약 그날 그녀가 물러섰다면 그녀의 이름은 아마도 마지막 신용 한 조각까지 텅 비워질 때까지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참 못 이루는 밤, 홀로 서류를 뒤지고 도장을 확인하며 가슴속의 쓰라림을 참고 지극히 가까운 이들의 애원에 직면했을 때도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야 했다. 정숙은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노년이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 아침에는 장을 보고 주민센터 강좌에 참석하며 가끔 친구와 역 근처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동안 걸어온 구비진 길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그녀는 경계선을 일단 분명히 하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사람이 당신의 이름, 신용, 심지어 재산까지 가져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도 정숙처럼 그 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양보할 것인가? 이번 이야기의 끝은 여기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포함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